정부가 내년 나라 돈을 집중적으로 풀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부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네, 하지만 과연 지금 정부의 재정이 슈퍼 예산을 집행할 여력이 되는지, 또 지금 슈퍼 예산이 얼마나 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건가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정부의 내년 슈퍼 예산의 적정성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전의 최준영 전문위원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최준영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정말 이 슈퍼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내년 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또 기금운용 계획안의 작성 지침을 통과하고 의결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봤을 때 일단 내년에는 500조 원을 넘을 거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2019년 예산이 이제 467조 원이었죠. 네. 그래서 현재 재정운용 기본 방향에서는 원래 한 5.7% 정도를 이제 2020년 예산으로 이제 증가할 예상이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한 490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네네. 이거를 좀 더 확장적으로 가겠다라고 일단 밝힌 이상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얹으면 이제 가볍게 500조는 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작성 지침은 예산을 이렇게 짜라 하는 이제 큰 그림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사용 그 내역은 이제 아마 상반기가 지나서 정부안이 나올 때쯤 돼서야 아마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정부가 총알을 두둑히 장전하고 이제 내년을 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일단 이 500조 규모 지난 예산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슈퍼 예산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 슈퍼라는 말은 언론에서 붙인 거고요. 예. 2017년도가 400조, 네. 그다음에 2018년도가 430조, 2019년도가 470조쯤 되니까 네. 매년 한 30조에서 40조 사이로 증가해 왔어요. 예. 그러면 금년 예산을 369조를 470조라고 보고 470조에 30조, 40조를 더하면 뭐 500조 그렇죠. 좀 넘어가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0조가 늘지 30조가 늘지 이제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500조 넘어가는 건 확실한데 네. 그 작년에 비해서 한 40조 정도 늘어나는 것이 예년에 작년 저작년에 늘어난 거랑 폭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500조를 넘어갔다는 차원에서는 조금 충격일지 모르나 그 속도는 뭐 그렇게 저는 충격적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정부에서도 올해는 경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팽창 예산으로 갔을 때는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진다는 걸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예산을 얼마로 늘려야 될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슈퍼 예산이다라는 표현을 사실 뭐 언론에서 붙인 네이밍이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거는 좀 처음으로 500조 넘었다. 그거는 이제 뭐 팩트에 가깝다고 전망이긴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뭐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둔하다 이런 상황에서 슈퍼 예산 저희가 뭐 붙였다고 하지만 슈퍼 예산의 집행이 적절한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500조 원이라는 뭐 돈을 쓰려면 그만큼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신세돈 교수님, 지금 같은 경우는 그 500조 원을 쓸 정도의 세수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금년 예산만 해도 470조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금년 예산만 놓고 봐도 관리 재정 적자가 꽤 돼요. 한 40조, 3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 470조에도 이미 적자가 30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금년에도 지출이 수입에 비해서는 과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다가 30조를 더 늘려서 500조를 만들었을 때 더 모자르겠네요. 더 모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팽창이냐 또는 슈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수가 얼마만큼 받쳐주는가 관점에서 보면 금년에도 이미 관리재정 수지가 30조 이상의 적자가 났는데 또 팽창을 하게 되면 올해 세수를 감안했을 때 그 관리재정 적자 규모는 50조를 넘어가게 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과하다. 지금 현재 상황의 세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미 금년, 작년 세수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너무 팽창하는 그런 재정 확장이라고 걱정이 되는 거죠. 네. 뭐 일단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가 뭐 500조 원을 넘는다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흐름이나 지금까지 추계를 봤을 때는 5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제를 저희가 깔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 의원님께서는 이 세수 현황을 봤을 때 충분히 집행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 예.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채무라든지 이제 재정 수지가 좀 악화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가 채무가 GDP 대비로 봤을 때 보면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은 이제 40%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보면. 그리고 이제 IMF나 무디스 같은 이제 신용평가 기관마저도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쳐라. 네. 강박적인 어떤 균형 재정에서 좀 벗어나 달라. 이런 요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아직 재정 지출을 할 여력이 많은데 그걸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지 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려울 때 돈을 좀 푸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업과 가게가 또 역할을 나눠 맡으면 되니까 힘든 시기를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작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를 넘어섰단 네.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뭐 조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다 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이 걷었으니까 많이 써야 되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해석이나 의견이 많이 엇갈릴 것 같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작년에 그러니까 세수가 300조가 넘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재정 수지가 적자. 33조 4천억이 적자였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쓰고 썼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금년에도 만약에 그랬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국가 부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국가 부채도 부채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논란할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세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재정 수지가 33조 이상 적자였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이렇게 크게 폭등하는 것은 국가의 건전한 재정 관리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정부가 그 지출에 있어서나 또 예산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라. 두 번째는 지금 정부 말고는 기업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가게든 전부 수입이 안 좋으니까 네. 축소해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예, 예. 네네. 근데 정부는 그냥 팽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다 국민들이 내는데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네네. 우리는 다 이렇게 어려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면서 국가 빚을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 의식이 있다. 저는 그래서 좀 물론 정부가 지출에 있어서도 뭐 조심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정이 예산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방만한 것은 조금 조심해 주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재정이 지나치게 팽창해서 네네. 다른 분야를 이제 누르면 안 되겠죠. 예. 하지만 정부가 사실 재정 정책이라는 것들은 마지막 보루거든요. 금융 예.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기업과 가게가 열심히 뭐 채무를 빌리고 투자를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한계에 온 상황에서는 누군가 그걸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신 교수님 말씀대로 가게와 기업 모두 이제 축소 형태로 이제 디레버리징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면 누군가는 더 써줘야 이게 경기가 그래도 그 급격히 수축하는 걸 막고 이제 다음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는데 네. 그 역할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정부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더욱이나 이제 재정 건전성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많이 안 좋지만 한편으로 통합 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올해 정도까지는 비교적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수나 이런 여건들이 아직까지는 괜찮고 이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5년, 6년 이렇게 계속 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마 충분히 한 번쯤은 집행 가능한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 부분인 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500조 예산을 해서 네. 관리 재정 수지가 뭐 35조가 났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면 한 번 주면 계속해서 줘야 되는 그런
지출들이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막 뽑고 네. 그다음에 뭐 나이가 조금 많으시면은 10몇만 원 주시던 걸 20만 원 주시고 또 뭐 더 어려우면 30만 원 주시고 애 낳으면 얼마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때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3, 4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3, 4년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국가 부채도 커지고 네. 그때 가서 그러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줄이자 그러면 받던 사람들이 또 그릇을 뺏기면 이게 반발이 또 사회 심하죠.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느릴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느려야 된다는 게 이제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네. 위원님께 그런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네. 그리고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단기적인 뭐 시점으로 끝날 게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저도 보십니까? 그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예산이 규모가 급팽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지 예산이 이제 급증이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초노령연금 네. 같은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죠. 당장 내년만 해도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힌 이제 그 65세 이상 분들에게 지급하는 액수의 증액만 해도 한 16조 원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중은 이제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은 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대한민국이 너무 복지 재정, 특히 이제 고령자에 대한 그 복지에 대해 소홀히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그 빈곤 문제는 사실은 고령자, 그 어르신 복지거든요. 네. 어르신의 어떤 빈곤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 같은 경우를 이제 무한정 팽창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큰 쓰나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내해야 될, 쓰지만 먹어야 될 약을 지금 먹고 있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실효성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재정 투입을 해서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경기가 부양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상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제 저는 그 부분보다 예. 더 중요한 게 예. 이제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빈곤층, 그다음에 네. 저소득층에 대한 말하자면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소득의 뒷받침을 해주자는 유전소득을 거죠. 통해서, 예. 이제 제가 지금 통계를 가져왔는데 네, 네. 예. 2018년 4, 4분기 최신 자료에 따르면 네. 가장 못 사는 사람들한테 4분기 동안에 지급된 돈이 59만 원이에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잘 사는 사람한테 지급된 돈이 52만 원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없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탈 합하면 40조 정도 투입된 돈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그 2018년 동안에 네네. 2018년 동안에 40조가 투입이 되었는데 소득 그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그런 어떤 지원 체제를 통해서 제일 못 사는 사람한테는 59만 원 지급이 되고 제일 잘 사는 사람한테 52만 원 지급이 되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체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이 부분을 시정하는 조치를 내놓고 투입을 해야 되지 무조건 뭐 늘려서 쓴다고 해서 소득 재분배가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정부가 조금 감안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없이 그냥 돈을 부어버리면 제일 잘 사는 사람, 재산이 수십억 있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는 사람한테도 이런 소득 재분배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성장률에 효과가 있는가? 성장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3.1%, 2.9%, 2.7% 성장률이 하향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없었으면 더 낮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재정이 경제 성장 효과에는 저는 거의 없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이제 뭐 복지와 관련된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드릴 내용하고 너무 이제 그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네네. 좀 넘어가고요. 일단 SOC나 뭐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이제 그 성장률이 좋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재정 투입의 효과는 사실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SOC를 통한 예, 그렇습니다. 네. 정부 재정을 이제 단위 뭐 1억 원을 투자하든 1조 원을 투자하든 그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과거보다는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단기적 투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이 기조가 확 바뀐다 네.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경착륙
생각할 수도 있는 단계고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상황도 매우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꺼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제 뭐가 더 0.1%다 좋을 수 있을 것인지를 따지다가 실기를 하는 것보다는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대증적 카드를 꺼내서 일단 효과를 기대해보고 그 와중에 이제 더 효율적인 수단을 찾아내는 노력은 계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SOC 사업 같은 경우도 뭐 경제 활성화나 경기 부양에 효과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뭐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제대로 성장세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예산을 늘린다, SOC를 한다, 토목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말고 네네.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네.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미세먼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가 신산업들, 뭐 이제 우버 같은 이제 카쉐어링이나 많은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사업자들과 충돌을 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예산 투입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양쪽이 타협을 볼 수 있는 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네. 택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감차를 해야 되는데 네. 예산이 없어서 감차를 못하다 보니까 실제로 카쉐어링이나 이런 신산업들이 제대로 등장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들을 이제 정부가 이번에 좀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뭔가 새로운 방향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미세먼지 추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기존 예산과 별개로 미세먼지 추경을 검토 중이다. 단위는 조단위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미세먼지 추경, 이 미세먼지를 따로 떼서 추경을 편성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어떤 보도에 따르니까 80년대 미세먼지가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네. 그런 보도가 있어서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몰랐던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근데 나는 그게 의도가 지금 문제가 이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나는 발뺌 같은 보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미세먼지를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네. 정말 숨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떠나고 심각하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사회재난 맞다. 네. 사회재난 맞고 사회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동의하고 네. 따라서 추경 저는 찬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1조가 될지 2조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10조까지 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추경이 얼마나 나올까 모르겠는데 미세먼지 차원에서 한 1조 정도 내외에 저는 추경은 과거에도 메르스 대책이 한 2조 정도가 나왔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하되 이번에 진짜 확실하게 그 근원부터 좀 찾아내자.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국내인가? 국외인가? 국내면 몇 프로인가? 그리고 국내면 어디에서 얼마가 나는가? 이것부터 우리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세컨 조치, 서드 조치가 저는 따라 나오는 차원에서 찬성을 하고 이 미세먼지를 빌미로 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뭐 생활 밀착형 SOC, 금년 예산에 생활 밀착형 SOC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지금 인구가 마르기도 석 달도 전에 또 여기다 끼워가지고 6, 7조 만든다. 그래서 한 10조. 저는 그건 반대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미세먼지 차원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대책들이 나와주길 바라는 거죠. 예, 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국민들이 제일 체감하고 있는 맞아요. 그렇죠. 피해이기 때문에 뭔가 정부가 조치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작년에 많은 예산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본 예산에 이제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추경으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저도 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한 1조에서 2조 원 사이 정도라면 충분히 타협 가능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정부가 지금 이제 뭐 10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0조 전체를 이제 미세먼지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나머지 목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추경 편성의 주요한 원인은 이제 미세먼지지만 다른 사업들도 아마 같이 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추경을 계속 편성하고 또 연초부터 지금 미세먼지 추경 또 뭐 정부에서는 뭐 경제 여건을 고려한 추경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년도 500조 예산이 지금 전망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추경까지 겹친다면 사실 문제는 세수 확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수가 어떻게 확보가 될 것인데 일까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홍 부총리가 적자국채 발행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신 교수님 적자국채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고
지금 금년에 한번 보세요. 지금 수출을 꺾였죠. 네. 관세 수입 굉장히 많이 이 수출 때문에 이제 수입 많이 줄 테고,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꺾였죠. 네. 그다음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꺾이면서 소득세도 많이 줄겠죠. 그러니까 모든 세원에 있어서 지금 작년보다도 훨씬 더 지금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면 네네. 저는 금년에 작년만큼도 세수 300조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다가 한 30조를 갖다가 팽창 예산을 한다 그러면 관리재정 적자가 한 50조를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올해는 조금 그 세수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은 가을에 가서 해도 되니까 일단은 미세먼지는 급하니까 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의 건전 경제에 재정을 대해서. 위해서 네. 일단은 3월은 좀 추경을 피하시고 그걸 한 하반기로 미루되 재정 그 이 세수를 봐가면서 이제 여유가 있다고 하면 저는 9월이나 10월쯤에 추경은 충분히 타이밍상 가능한데 저는 그런 세수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네네. 지난 한 3년 동안 지금 예상외로 세수가 많았잖아요. 예. 저는 예상외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일단 뭐 법인세 같은 것도 줄어들 것 같고요. 법인세, 수출 부진 때문에. 소득세, 예. 그다음에 종부세, 뭐 지금 거의 모든 세목이 있어서 금년은 감세로 작년보다 굉장히 예.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 예, 뭐 작년에 25조 원 정도 이제 추가 세수가 나왔는데 네네. 사실 좀 많이 얻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정부가 좀 예상을 잘못한 네. 이제 면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작년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속한 감소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작년만큼의 엄청난 규모의 초과 세수는 아니지만 정부가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적자재 채권 같은 국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발행 여건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국민들의 직접적인 세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것들을 국채를 통해서 이제 그 세원을 확보하는 전략은 나름대로 네네.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네. 가게를 가면서 보는 게요. 아주 노골적으로 네. 현금으로 지급하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아, 예. 이런 것들이 가게마다 지금 거의 모든 가게가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현금으로 받고 세금을 안 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 부담이 지금 2년, 3년째 계속해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그런 과정에서 카드를 안 쓰고 현금으로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네. 많은 세금을 낸 사람들이 지난 2, 3년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냈다. 지금 네. 너무 지금 세금 부담이 크다는 그 네네. 원성들이 지금 굉장히 자자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금년 내년에는 전 세수를 좀 줄일 쪽으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봐서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세수가 계속해서 거쳤다고 좋아요, 해가지고 아 소가 젖이 아직도 많구나 생각하시면 저는 큰 오산이다. 아마 굉장한 말하자면 절세 운동이 현장에서는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현금 그다음에 카드 안 쓰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지하 경제 차원으로 이렇게 네.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내년도 또 슈퍼 예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또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최준영 박사, 신세동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